와, 흔적도 없이 싹 쓸어갔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 제품을 구하겠다고 앞다투어 줄을 서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진 곳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질 지경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이 좋은 걸 썼냐며 원망하는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데 미국 SNS를 달군 화제의 사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3대째 이어온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다듬은 통나무로 지었다고 하는데 벽에는 아직도 도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집에서 저희 부모님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폐렴을 앓고 계셨는데 제가 12살 되던 아주 추운 겨울밤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던 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는 원래 목수셨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로 소문났었죠. 하지만 제가 8살 때부터 기침이 심해지셨고 점점 일을 하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시골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4년 동안 아버지의 병수발을 드셨어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아버지 곁을 지키셨죠. 약을 구하러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걸어가셨고 한밤중에도 아버지가 기침하실 때면 늘 깨어 계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간호에 모든 것을 바치셨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할머니와 제가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방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줄곧 가정에만 매여 살았다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고 싶다고 쓰여 있었죠. 죄송하지만 자유를 찾아 떠나야겠다는 말로 편지는 끝이 났어요. 할머니는 당시 편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키워주시기 시작하셨죠. 젊은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고 병수발만 들어야 했던 어머니의 고단했던 시간들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원망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벌써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이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게 가족이라곤 오직 할머니뿐이죠. 그런데 지난 겨울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제 작업실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시더니 무릎을 붙잡고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얼른 작업을 멈추고 할머니께 달려갔죠. 할머니의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으로 만져도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저를 물리치려 하셨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감지했던 증상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할머니의 관절은 더욱 나빠졌고 벽난로에 온기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가는 길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할머니의 다리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드리고 진통제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늘 저를 위해 희생하셨죠. 제가 미술학교에 가고 싶어 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지지해 주셨어요. 농가의 딸이 무슨 예술이냐며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말에도 할머니는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제 작업실로 쓸 수 있게 다락방을 내어주셨고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시곤 했죠. 때로는 마감에 쫓겨 꼬박밤을 새울 때도 할머니는 저와 함께 깨어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며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잠이 드셨고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숨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추운 겨울 우리 집의 온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난방기구는 벽난로인데 우리 집 벽난로 앞에는
할머니의 흔들의자가 놓여 있어요. 매일 저녁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뜨개질을 하시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곤 하죠. 난방기구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집안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잠에서 깨어보니 할머니가 이미 거실로 나와 계셨어요. 한밤중인데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장작을 넣으려 하고 계셨죠. 저는 얼른 할머니를 말리고 제가 장작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마지막 장작이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장작을 구하러 나섰어요. 마을에서 장작을 파는 곳은 딱 한 군데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산길을 한참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폭설이 내린 다음 날이라 길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장화에 눈이 자꾸 들어와 발이 젖어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했거든요. 산길을 오르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따뜻한 히터바람을 맞으며 등교하는 그 아이가 부럽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집은 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가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2시간 가까이 걸어 겨우 장작점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장작이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안타까워하시며 내일 오전에 장작이 들어올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난방도 없이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토마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사정을 듣고는 장작 몇 개를 나눠주셨어요. 겨우 하루를 버틸 정도의 양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했죠. 산골 마을에서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는 이불을 몇 겹이나 덮은 채 벽난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방 안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물그릇에 물까지 살짝 얼어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토마스 할아버지가 주신 장작으로 불을 지폈어요. 산골에 살면 불편한 일이 여간 많은 게 아니죠. 식료품도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가려면 차로 40분은 걸리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엔 아예 나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비상식량을 넉넉히 준비해 두어야 해요. 냉장고도 없어서 겨울엔 현관밖에 음식을 보관하곤 합니다.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전화도 잘 터지지 않아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데 데드라인에 맞춰 작업을 보내야 할 때면 정말 애가 탑니다. 폭설이 내린 날엔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서 급한 작업은 미리미리 해둬야 해요. 그래도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밤이면 할머니와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그때만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할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추위가 절정에 달한 새벽 2시였죠.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진통제를 가지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눈을 녹여 물을 구해왔어요. 할머니는 진통제를 드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셨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벽난로 앞으로 모시고 가서 무릎을 녹이려 했지만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죠. 마지막 장작 몇 개를 넣으며 이 긴 겨울밤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며 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작은 시골 마을이라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은 걸리는데 폭설이 내린 날이라 택시비도 평소의 2배는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저는 할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얼굴을 찌푸리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고 나니 의사 선생님은 관절 수술을 권하셨어요. 하지만 수술비를 듣고는 저도 할머니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버는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진통 주사를 맞고 처방받은 약을 들고 오는 길이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벽난로가 완전히 꺼져 있었고 실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서둘러 불을 지피려 했지만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성냥조차 제대로 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다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불을 지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제 무능함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죠. 더 많은 일감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더해서 수술비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이 시골 마을에서 온라인 작업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벽난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이대로 할머니를 볼 수는 없었어요. 지난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신음소리 추위에 떠는 모습 그리고 병원비를 듣고 한숨 쉬시던 모습까지 저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겐 재앙만 닥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은 기상청에서는 3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는데 3일 동안 쉬지 않고 눈이 내렸습니다. 장작은 바닥나기 직전이었고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작을 넣으며 내일은 꼭 장작을 구해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집 앞이 완전히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무릎까지 오는 눈이 쌓여 있었고 장작을 사러 가야 할 산길은 이미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류머티즘이 심해지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는데 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죠. 마을 진료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눈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남는 장작이 있는지 누구 집에라도 가서 할머니 약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모두들 같은 상황이었죠. 도로가 끊겨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시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체온계를 보니 39도가 넘었죠.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이 폭설의 산골 마을까지 올 수 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업고라도 가까운 의료시설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깐 이러다 말 거라며 한사코 거부하셨어요. 이러다 둘 다 얼어 죽을 거라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졌고 마지막 장작마저 다 타들어갔어요. 저는 할머니를 이불로 꽁꽁 싸매드리고 체온을 나눠드리려 꼭 안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마스 할아버지와 마을 청년들이었습니다. 눈을 헤치고 장작을 들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눈보라를 뚫고 온 청년들에게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청년들은 쌓인 눈도 치워주고 약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마을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죠.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이 시골 마을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위험을 겪어보니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류머티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는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벌링턴 쇼핑몰에 있는 한인 약국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한방 진통제가 관절통의 특효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벌링턴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한 쇼핑몰은 생각보다 컸어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찾은 한인 약국은 아기자기하고 깔끔했죠. 문을 열자 은은한 한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약사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류머티즘 증상을 설명하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약을 꺼내주시며 따뜻하게 데워 드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약을 계산하는 동안 약사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댁에 전기장판은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기장판이 뭔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자 약사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겨울나기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특히 전기장판과 온돌이라는 바닥난방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집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처럼 벽난로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앉아보라고 했죠. 의자에 앉았더니 문득 의자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히터 때문인가 했는데 앉아있던 의자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던 거였죠. 약사 선생님은 제가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웃으시며 이게 바로 전기장판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전기로 바닥을 데운다는 게 왠지 위험해 보였거든요. 화재의 위험은 없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약사 선생님은 안전장치가 철저하다며 한국에서는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제품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벽난로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포근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열기가 균일하다는 거였죠. 벽난로는 가까이 있으면 너무 뜨겁고 멀어지면 추운데 전기장판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약사 선생님은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며 리모컨을 보여주셨습니다.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차가운 의자에만 앉다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앉으니 마치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았죠. 약사 선생님은 저의 표정을 보시더니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에 안심이 됐습니다. 벽난로용 장작값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장작처럼 매번 교체할 필요도 없고 불씨 관리도 필요 없다고 하셨죠. 약사 선생님께서는 안 쓰는 제품이 하나 있다며 제게 본인 전기장판을 하나 꺼내와 주셨어요. 약사 선생님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처음에는 약한 온도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계속 전기장판 생각이 났습니다. 약국 의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이 온기를 느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상상하니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었죠. 차 트렁크에 실려있는 전기장판을 생각하니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가는 어린아이처럼 설렜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치료법과 약을 시도해봤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전기장판 하나였지만 이것이 우리 집 겨울나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약사 선생님이 들려주신 한국의 겨울나기 이야기처럼 우리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돌아가자마자 할머니께 전기장판을 보여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아드렸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전기 제품을 믿지 못하시는 듯 했지만 약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낮은 온도부터 천천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러 가셨어요. 아침이 되어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계셨거든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통증 없이 꿀잠을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한두 시간 자고 나면 무릎 통증 때문에 깨시곤 했는데 전기장판의 은은한 온기 덕분에 6시간을 내리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무릎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약사 선생님 말씀대로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도와준 덕분이었나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더 이상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죠.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의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의 만성 통증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던 거죠. 병원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작값과 병원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죠. 약사 선생님 말씀이 정확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신 거예요. 전기장판 위에서 뜨개질을 하시며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가끔은 제가 어릴 적 부르던 자장가도 불러주셨죠. 통증에 시달리느라 잃어버렸던 할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한밤중에 깨어나 벽난로에 장작을 넣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전기장판은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죠. 아침이면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아침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할아버지는 본인도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기장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할아버지가 마을 노인회관에서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주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노인회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기장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마을 회관에 가보니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계셨어요. 제가 전기장판을 가지고 가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 다들 신기해 하셨죠. 특히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제인 할머니께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는 놀라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5분이나 전기장판을 주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벌링턴의 한인 약국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어르신들은 서로 카풀을 하기로 하시며 다음 주에 다 같이 약국에 가보기로 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SNS에 할머니와 전기장판 이야기를 올렸어요. 할머니의 관절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죠.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시골에 사는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더니 개인 메시지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다들 부모님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나 봐요. 옆마을의 목사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전기장판 이야기를 듣고 꼭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 후에 전기장판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하셨죠. 한 주가 지나자 우리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전기장판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노인회관에 가보면 서로의 사용 경험을 나누시느라 시끌벅적했죠. 덕분에 겨울철 병원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SNS 메시지는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전기장판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시골에 홀로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의 연락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링턴의 한인 약사님께서 급한 전화를 주셨어요. 한국의 전기장판 회사에서 제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가 올린 후기와 사진들이 인상적이었다며 버몬트 지역 판매권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의 통증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사업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약사님은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 꿈을 포기하고 농장을 지키셨다며 저는 꼭 도전해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한국 회사와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제가 올린 실제 사용 후기들이 마케팅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 사례가 설득력이 있다며 버몬트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동안 할머니는 매일 밤 저와 함께 앉아 계셨어요. 법률 용어는 잘 모르시지만 옆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셨죠. 전기장판 위에 앉아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마침내 계약이 성사됐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농장 일만 하다 늙어버린 자신과 달리 손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며 기뻐하셨죠.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첫 물량이 도착한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셨어요. 토마스 할아버지는 직접 트럭 운전을 도와주셨고 이웃들은 창고 정리를 도와주셨죠. 시골 마을 특유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주문이 밀릴 때면 택배 포장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고객들의 문의 전화도 받아주셨죠. 젊은 시절 꿈을 포기하셨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저의 꿈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제품 테스터를 자처하셨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사용해보시고 의견을 주셨죠. 덕분에 버몬트의 추운 날씨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주문서를 확인하고 배송 계획을 세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벽난로 앞에서 힘들어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드디어 그린 마운틴 웜스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어요.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주셨죠. 우리 그린 마운틴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이트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경험이 도움이 됐죠. 특히 신경 썼던 건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글자 크기부터 버튼까지 모두 크게 만들었고 주문 과정도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건 제품 설명이었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 용어는 모두 쉬운 말로 바꾸었죠. 할머니께 원고를 읽어드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특별했던 건 우리 마을 이야기 코너예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마을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올렸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토마스 할아버지, 제인 할머니 등 실제 사용 후기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배송이었어요. 시골 깊숙한 곳까지 배송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폭설이 내리면 택배 회사도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산간 지역은 제가 직접 배달하기로 한 거예요. 첫 배달을 떠났던 날이 생생해요. 길도 모르는 산골 마을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죠.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종이지도를 보며 다녔어요. 하지만 제품을 받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셨죠. 어느 날은 폭설 속에서 배달을 갔어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은 직접 걸어서 배달했죠. 그날 만난 할머니는 너무 감동하셨는지 따뜻한 커피와 쿠키로 대접해 주셨어요. 시골 인심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무료 배송 서비스는 적자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처럼 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점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청년들의 자발적인 도움이었어요. 자신들의 조부모님도 전기장판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주말에 배송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덕분에 배송 네트워크가 더욱 탄탄해졌죠.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노인복지관 전기장판 기부였어요. 할머니께서 제안하셨죠. 복지관에 가보니 난방시설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추운 바닥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나봐요. 처음에는 우리 마을 복지관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전기장판을 설치하러 갔는데 그날 뜻밖의 일이 있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마리아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복지관에도 나오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임스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산 깊숙이 홀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방문했을 때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할아버지는 장작을 패기도 힘드셔서 이불만 덮고 계셨다고 해요. 전기장판을 설치해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마을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어요. 주말마다 2명씩 짝을 이뤄 어르신들을 방문하기로 했죠. 전기장판 점검도 하고 간단한 집수리도 해드리고 때로는 장보기도 도와드렸어요. 특히 폭설이 내릴 때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수시로 안부를 확인했죠.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늘 말씀하세요. 전기장판은 몸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한다고요.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어르신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단순히 전기장판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는요. 할머니 말씀처럼 작은 온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할머니의 병원 검진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장시간 걷는 걸 힘들어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혼자서 간단한 산책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관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꾸준한 온열 치료 덕분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관절 강직도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모든 게 전기장판 덕분이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집집마다 전기장판의 온기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노인회관에 들러보니
할머니들이 전기장판 위에서 손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추워서 움츠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신대요. 심지어 젊은 시절 추억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저녁이 되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하셨어요. 요즘 할머니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지셨거든요. 전기장판을 알게 된 후로 한국의 다른 문화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온돌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매번 감탄하세요. 할머니와 함께 앉아 드라마를 보는데 문득 한국인들의 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데워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은 전기장판이라는 현대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죠. 할머니는 이제 한국 음식도 자주 해보시겠다고 하세요. 따뜻한 온돌마루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먹는 한국의 식문화가 이해가 간다면서요. 이미 김치찌개 레시피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추운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들 하세요.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특히 감사한 건 한국의 문화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국의 정서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저녁 전기장판 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때로는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시고 가끔은 한국어도 배워보겠다고 하시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할머니의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다니요.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의 작은 지혜 덕분이에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전기장판 외에도 알리고 싶은 한국 제품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